1453 박물관 앞에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성벽이죠. 성벽은 그 유명한 테오도시우스의 성벽이에요. 바로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입니다. 이스탄불이 저희가 왜 역사의 도시다, 그리고 뭐 지붕 없는 그 야외 박물관이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 오스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지만 로마의 역사가 또 막을 내린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쪽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그 위대한, 그쵸? 로마 성벽입니다. 오늘은 로마 최후의 전쟁이 있었다. 로마 하면 대개는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서로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의 로마를 생각하는데 바로 이 땅도 로마였죠. 그리고 서로마가 멸망하고도 1000년 동안 그 영광을 계속했던 바로 콘스탄티노플, 여기 왔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성벽, 아주 오래돼 보이는 성벽이 있죠. 바로 이 장소가 오스만 제국과 로마의 마지막 그 결전이 있었던 그 현장입니다. 바로 이 장소가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에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로마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그 장소가 바로 여기죠. 자, 보시는 이 성벽이요, 이 성벽이 1000년 이상을 이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왜 서로마가 멸망을 하죠. 5세기 때 400년대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을 하고 나서 동로마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역사학자들이 로마 하면은 그 서로마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의 그 이탈리아 로마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동서로마 중에서 동로마는 서로마가 멸망하고 나서도 1000년간 유지를 했었잖아요. 근데 1000년 동안 유지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테오도시우스의 성벽이었던 거죠. 이 성벽이 제 기능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신도 뚫을 수 없다라는 그 정도의 명성이 자자했던 곳이고, 실제로 이 성벽이 지어지고 정상적인 수단으로서는 1000년 동안 그 누구도, 아틸라도 못 뚫었죠. 예. 그래서 이 서로마가 멸망하게 된 간접적인 원인이 사실 그 훈족이죠. 훈족의 아틸라가 비잔틴 제국을 쳐들어오려고 했었어요. 실크로드의 종착지, 그죠? 그리고 지중해 바다를 품고 있는 이 비잔틴 제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틸라가 쳐들어왔었는데, 이 성벽이 한번 지진으로 무너졌었습니다. 약간의 이제 손상이 있었는데, 아틸라가 들어오기 전에 아주 재빨리 이 성벽을 수리해 가지고 결국 여기 못 들어오고 어디까지 가느냐, 게르만 민족한테 쳐들어가는 거죠. 이 게르만 민족들이 못 막아내죠. 훈족을 못 막아내니까 소로마로 이제 피신하게 되고,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소로마는 그쵸. 역사에서 사라져버리죠. 우리 저기 있잖아요. 세계사에서 배웠던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그 대이동이 바로 그 훈족에 의해서 이루어졌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사실 게르만 민족이 여러 가지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고트족들이죠. 서고트족들. 그 서고트족들이 서로마에 망명 신청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난리 났잖아요. 아프간. 그쵸. 그것처럼 이 난민 신청을 하고 우리를 받아줘라 한 겁니다. 근데 서로마가 그래 받아줄게 이래 놓고서는 몇십 년을 지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고 나서도 제대로 된 그 처우를 해주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마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들을 돌봐주지 않으니까 이 고트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고트족들에 의해서 서로마가 멸망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얘기를 할 때 게르만 민족들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서로마가 망했고, 그 원인이 훈족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헌데 우리는 왜 서로마가 멸망했다고 해도 동로마는 서로마가 멸망하고도 여전히 건재했고, 오히려 서로마 땅까지 다 지배할 정도로 엄청난 큰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 근데 우리는 역사에서 그런 사실들을 왜 모르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역사는요, 항상 승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되고, 더욱이 지금 이 땅은 아시아 땅이죠. 유럽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유럽의 로마가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로마는 자기들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들이, 그 유럽 학자들이,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로마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역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이름을 만들어냈느냐, 창조한 거예요. 비잔틴.
옛날에 그리스의 왕자 비자스라는 왕자가 비잔티움이라는 나라를 만든 적이 잠시 있었어요.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름을 따가지고 당시에 이 땅에서 로마인들은 그냥 로마 사람이었는데 후대 학자들이 비잔틴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내서 비잔틴 제국, 비잔틴 사람들, 비잔틴의 역사, 없던 이름을 만들어내면서 비잔틴은 또 역사에서 크게 주목을 안 했어요. 왜? 유럽의 역사가 아니니까 영화나 책으로 별로 안 나왔죠. 우리가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이 동로마, 아니 비잔틴, 아니 그냥 로마였죠. 이 로마는 말 그대로 실크 로드의 종착지였고 정말 거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임에는 분명한 거죠.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보시는 곳, 오늘은 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보시는 곳이 바로 이 비잔틴 제국이라고 알려졌던 곳의 성벽입니다. 삼중성벽이 유명했어요. 내륙으로는 삼중성벽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안가죠. 우리 마르마라 바다가 있는 해안가, 그리고 그 골든원이 있는 곳은 이제 일중성벽을 만들어서 도시를 보호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왼쪽은 유럽, 오른쪽은 아시아. 그러니까 터키는 유라시아, 이스탄불도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 거죠. 지금 이스탄불이 바로 이 장소이고 좀 더 확대했고 다시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자, 이 중간이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잘려져 있고 아랫부분 있죠, 삼각형. 이 삼각형 부분의 뒤쪽, 여기가 삼중성벽. 지금 동그라미 치는데 왼쪽 편이 삼중성벽이었죠. 이 성벽이 지금 보고 있는 성벽이었고 아주 굳건했고요. 바다 쪽으로는 일중성벽이었지만 쇠사슬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천의 요새적인 자리를,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요 콘스탄티노플의 테오도시우스의 성벽이었던 거죠. 요 삼중성벽은 사실은 성벽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 성벽 가운데 해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자, 예, 해자 사이로 지금 여기 보이나? 지금 저기 요만큼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사실 저게 훨씬 높아요. 지금 땅이 엄청 높아진 거죠. 여기 쭉 보이죠. 여기 1차 성벽, 그 다음 여기 해자가 있었고 여기 2차 성벽, 그리고 그 너머에 저기 3차, 여기 막루가 96개 있었고 삼중성벽이었어요. 육지로는.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도 9m, 위쪽으로 9m였고요. 밑으로 또 3m래서 첫 번째 성벽도 11m가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벽을 쉽게 부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막루들이죠. 성탑들이 90개가 넘게 있어서 하나의 성탑을 부시더라도 그 성탑 외에 다른 성탑에 있던 병력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성탑을 부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무서웠던 아틸라 역시도 이 도시는 건드릴 수 없는 도시다라고 포기를 하고 갔었대요. 그러니까 아, 내가 여기 다음에 올 거야 이게 아니라 아, 여기 건드릴 수 없는 데니까 그냥 두고 가자 이러고 나서 발길을 돌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많은 성벽들을 거쳐서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고요. 특히나 이 콘스탄티노플 같은 경우에는 참 독특한 군사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게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4차 십자군 원정대들이 꾸려져서 왔었죠. 네, 사실은 금전적인 이유로 1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십자군 전쟁이 이 돈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차지를 하기 위해서 원정대를 꾸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부자였던, 당시에 가장 적과 꿀이 흐른다라고 알려졌던 콘스탄티노플을 쳐들어 오게 돼요. 근데 이 들어와서 50년을 그 라틴 제국이 이 제국을 차지를 하면서 이 땅을 차지하면서 다스리게 되는데, 사실은 그 전쟁 외에도 이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소소한 전쟁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어떻게 전쟁을 치렀었냐면 자주국방을 했던 게 아니에요. 자주국방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돈 많은 자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편안하게 놀고 먹고 이러고 지내고요.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에 군인들이 온 겁니다. 돈을 주고 군인을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전쟁에 참여를 해서 용병이죠. 용병이 나라를 지키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근데 불과 이거를 1, 2년도 아니고 1000여 년 가까이를 이 시스템을 이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사의라 그래요. 전 세계에서도 이런 국방력을 가지면서 1000년 가까운 시간을 버텨냈던 게 미스테리한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여기 왼쪽 편은 성벽이잖아요. 오른편은 공동묘지. 공동묘지. 많이 죽었던 장소인데 왜 그래 부유했죠? 실크로드에 너무나 많은 이 물자들이 모였던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콘스탄티노플이 교역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저희가 왜 베네치아 한번 저번에 그 랜선 투어 같이 하셨잖아요. 같이 하셨는데 베네치아도 무에서 유를 창조를 했던 곳이었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상업으로, 교역으로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부강한 국가가 되었던 곳인데요. 콘스탄티노플이 그랬던 겁니다. 왜? 왜? 바로 실크로드의 종착지였죠. 그렇죠. 중심지였던 거죠. 옛날에 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향신료 후추 한 줌이면 흑인 노예 2명을 샀습니다. 후추 한 봉지면 집을 샀어요. 그만큼 비싼 향신료가 들어오는 곳이 바로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왜 대항해 시대가 언제예요? 대항해 시대 1492년.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가 일어나서 신항로를 찾고 그리고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이유가 바로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 바다를 그렇죠. 차지했기 때문에 지중해의 주인으로 등극을 한 게 바로 이 오스만 제국이었던 거잖아요. 무역이 이제 중단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전부터 사실은 오스만이 무역의 중심지로 인해서 실크로드의 중심이었다. 그랜드 바자르가 바로 그 중심의 중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콘스탄티노플 때부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자를 가지고 있었고 또 넓은 땅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탐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소한 전쟁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반복된 정쟁과 사실은 제일 큰 건 이거였어요. 그 국권을 가지고 있는 황제죠. 황제의 무능력함이었던 겁니다. 우리 공경 씨가 생각했을 때 비잔틴이 왜 멸망을 했죠? 점점 그렇게 강력했는데 첫 번째는 재정이 약화가 됐던 거죠. 많은 전쟁과 전쟁 배상금을 또 치러야 했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영토들을 계속 뺏겨요. 뺏기면서 아무래도 가지고 들어오는 물자는 적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황제의 힘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황제의 힘이 약해졌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국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월급이 밀려요. 군인들한테 돈을 줘야 하는데 월급이 밀립니다. 거기다 더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군 통치자가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군 통솔권자가 한 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명령을 하달을 하고 이 하달받은 명령으로 인해서 이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다 따로였던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이제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술탄이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황제가 이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은 하지 않아요. 대신들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유럽 쪽에서 조공이 좀 작아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A라는 신하는 그건가? A라는 신하는 그러면 쳐들어가야 한다. B라는 신하는 좀 더 기다려야 한다. C라는 신하는 뭐 화친을 해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황제가 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이 되면 군사를 일으키든 물리든지 아주 일사능란하게 바로바로 시행이 되는데 유럽은 어때요? 유럽은 그렇지 않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후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당시에는 공국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콘스탄티노플에 들어와 있었던 용병들이 자기를 통솔하는 군 지휘권만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아우러져서 이 전술을 펼쳐야 되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개인 용병 같은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장군을 따라서 전쟁을 참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장군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때요? 중구난방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군수 통제력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약해지니까 어때요? 황제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장군 말만 들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내 장군 말 듣지 당신 말 안 들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전쟁을 통솔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힘이 약화가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Pardon, bakar mısınız? Bu yakında kafeterya var mı?
teşekkür ederim. 자미 옆에는 항상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오늘은 카페테리아가 없네요. 이게 묘지 근처를 오면은 항상 안 터지더라고요. 자미하고 묘지. 그래서 저희가 묘지를 좀 피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근처에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안 보이네요. 저희 그냥 앞에 저기 됐지? 예, 요 근처에 그냥 앉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고 올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와 있는 곳이 바로 1453년 그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됐던 그 해죠. 그 해에 콘스탄티노플과 오스만 제국의 전투를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1453년 파노라마라고 불리는 그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 왔고, 여기는 오시기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 트램을 타고 오셔서 톱카프, 제 기억으로는 톱카프라고 하는 역에 내려서 걸어오시면 되거든요. 아이고, 채원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은 1453년 그 파노라마 박물관에 나와 봤어요. 담비님도 어서 오시고요. 릴리아님 어서 오시고요. 오스만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여기 내나 저긴데. 오스만이 강했던 이유는 콘스탄티노플이 약했던 이유에 반대죠. 예니체리 부대. 그렇죠. 그 술탄이 모든 군 통솔력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예니첼리라고 불렸던 특수부대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수부대원들이 그냥 일당 100으로 싸웠던 겁니다. 그리고 예니첼리 부대원들은 기독교 자제들이었어요. 기독교 자제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을 개종을 시킵니다. 개종을 시키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으로 만든 다음에 그냥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저 앞으로 가요. 세뇌를 시켜서 이 오스만의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는 게, 오스만 제국은 기본적으로 술탄, 이슬람 최고 권력자, 지도자죠. 이슬람은 기독교랑 사이가 당연히 안 좋아요. 근데 이슬람의 왕은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요? 기독교의 여성들이죠. 그죠? 왜냐? 할렘이라는 데가 기독교 집안의 여성을 주로 납치해 오거나 데리고 오거나 해가지고, 하렘에 이제 물론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고 하긴 하지만 기독교 여인을 그렇게 개종시켰던 것이고,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의 최고의 군인이라고 하는 예니체리 부대, 예니체리 부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오스만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잘한 건 관용 정신이에요. 오스만이 기독교 국가를 점령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줬잖아요. 그죠? 믿고 싶은 종교 믿어. 대신 종교 세금을 내. 그 세금으로 이슬람을 도와줬었고, 기독교 집안의 남자 아이들을 어떻게? 군대로 이제 징용을 했던 거죠. 기독교 집안의 아이들을. 아주 어린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의 여성들을 데려다가 개종을 시키고 그 여성들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후에 술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의 아들들을 개종을 시켜서 바로 이슬람의 최대의 군인들로 양성을 했던 거죠. 자, 저희가 이제 카페에 잠깐 앉을게요. 오늘 저희가 1453이라고 하는 파노라마 그 박물관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 안에서는 인터넷이 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화면을 좀 찍어 왔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는 이것은 바로 1453년의 하늘입니다. 1453년 과거의 콘스탄티노플 여러분은 지금 도착을 하셨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계신 장소가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고 500년 전 바로 이 장소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1453년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1453년에 이 콘스탄티노플을 가장 공포에 떨게 했던 것은 바로 우르반의 대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르반의 대포 같은 경우는 헝가리 사람이 만들어냈죠. 헝가리인이 만들어서 이 포심만 9m가 넘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우르반의 대포 같은 경우 첫 번째는 이 오스만에 만들어졌던 것은 아니고요. 오스만이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에 먼저 방문을 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1세에게 우르반이 갔죠. 가서 대포 사십시오 한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활약이 센 이 대포를 만들었으니까 구매를 하십시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방어를 하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콘스탄티누스 11세가 뭐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있어봐. 우리한테는 난공불락에 이 성벽이 있는데 굳이 대포가 필요할까? 대포? 있으면 좋겠지. 자, 그러면은 그 대포 얼마인지 좀 얘기해보게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비잔틴 제국의 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비잔틴 제국의 황제는 대포를 사지 못했는지 안 했는지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했었죠. 그래서 그 대포는 결국 오스만의 황제 메흐메트 2세가 구매해서 만들어서 비잔틴을 공격하는데 큰 무기로 사용했고요. 실제 그 콘스탄티노플이죠. 동로마의 병력은 약 7,000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스만 같은 경우는요, 타타르를 비롯해서 이방의 이 병력까지 다 포함을 해서 약 15만 명 정도가 이 전쟁에 참여를 했다 그래요. 무려 12배, 13배 정도 되는 병력인데 50일 가까이 전쟁을 했죠. 한 7주 정도, 한 달 조금 넘는 50일 정도 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이 우르반의 대포가 포신을 한번 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 3번, 하루에 한 3번 정도밖에 쏘지 못했대요. 왜냐면 포를 쏘고 나서 다시 재장전을 하는데 한 4시간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고 이 엄청난 돌대포를 쏠 수는 있었는데 이게 너무 금방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키려고 어떻게 했냐면 오줌을 쌌답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소변으로 이 열을 식힐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 열을 식히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요. 자, 저희가 저희 목소리를 잠깐 줄이고 여러분 현장감 있게 이 소리를 좀 들려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 그림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360도 파노라마 박물관입니다. 뭐 박물관이라기보다 그림인데 360도 하늘부터 이제 360도는 아니다, 그죠? 180도인데 엄청난 규모로 이제 좀 이따가 전체 화면 또 나올 겁니다만 이 3면을 다 그림으로 채워놔가지고 전쟁의 현장에 있는 그런 느낌을 아주 잘 나타낸 게 바로 요 박물관이고, 실제로 가면 진짜 전쟁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아주 실감나는 곳이 바로 여기 360도 파노라마 박물관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바로 1453년의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가시게 되면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콘스탄티노플의 마지막 날은 사실은 오스만의 가장 영광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오스만의 영광의 시작으로 인해서 사실 유럽의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의 역사에서는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은요, 거의 수치의 기록이에요. 유럽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 중동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오스만이죠. 오스만의 입장에서는 이날이요, 최고의 역사의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콘스탄티노플을 지키기 위해서 이 7,000명의 병사가, 콘스탄티노플의 병사가 많은 성벽 위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마지막 황제죠. 그 역시도 이날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요, 장렬하게 전사를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잠깐만 끼어들게요. 네. 콘스탄티누스 몇 세가 1세가 그죠? 콘스탄티노플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이 헬레나였죠.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날 황제 이름도 콘스탄티누스 11세, 어머니 이름도 헬레나였죠. 그래서 예언가들이 얘기를 하기를 그랬대요.
이 세계를 연 자의 이름과 동일한 자가 이 나라를 닫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얘기들 해요. 뭐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아들이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아들로 인해서 멸망을 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스만이들이 이곳을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오스만인들이 들어올 때요, 제일 어이없는 방법으로 들어와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막 엄청난 병력이잖아요. 보시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5만 병력에 7,000명의 방어를 한 달을 넘게 했습니다. 한 달을 넘게 했고, 더위가 끊임없이 괴롭혔었다 그래요. 거기다가 유례 없는 가뭄에다가 또 흉작에다가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그냥 굶겨서 죽여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성벽 안쪽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버텼단 말이죠. 우르반의 대포를 그렇게 쏘아도요, 그냥 하루에 3번 쏘아갖고 벽을 무너뜨려요. 성벽을 무너뜨리고 나면은 밤새 뭐를 했냐면 도시민들이 그걸 성벽을 다시 쌓았대요. 밤에는 전쟁을 못 하는 겁니다. 왜냐? 불이 없잖아요. 깜깜하니까 그때는 이제 휴전을 한 겁니다. 그럼 병사들도 이제 잔단 말이죠. 그 사이에 이 콘스탄티노플의 시민들이 어떻게 했냐, 그 성벽을 다 쌓아놨던 거예요. 그 오스만 병사들 아침에 눈 뜨면 어때요? 아이고야, 내가 대포 하루에 3-4발 쏘는데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거 봐라, 또 성벽 쌓아놨네, 이러면서 서로 대치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서로 지쳐갔던 겁니다. 사실 콘스탄티노플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낙타 바늘 있죠? 왜 바늘구멍처럼 조그마한 사소한 계기가 콘스탄티노플을 멸망을 시켰다, 함락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포 아무리 쏴도요, 자고 일어나면 다시 쌓아 놓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리스의 불이라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는 이 비장의 무기가 있었어요. 불을 쏘는 겁니다. 왜 옛날에 불화살 같은 거 많이 쐈잖아요. 이 막 그 전쟁을 할 때 불화살을 그렇게 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이요,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보통 불화살을 쏘면 물을 붓거나 모래를 붓거나 이러면은 꺼지거든요. 꺼지는데 이게 꺼지지가 않는 겁니다. 물을 부으면 오히려 더 커져요. 더 커지는 겁니다. 그게 아직도 안 밝혀졌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 근데 이 비법을요, 단 한 사람밖에 몰랐대요. 황제도 몰랐고 단 한 사람 가문에서 이 비법이 계속 전수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도 그 비밀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있었던 이 그리스의 불도 콘스탄티노플을 방어를 하는데 최적의 요건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또 마르마라 바다죠. 마르마라 바다 역시도 천의 요새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마르마라 바다가 이 해류가 굉장히 셉니다. 세다 보니까 이 물길을 잃지 못하면은요, 바다를 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다에 이 배를. 그래서 배를 대놓으면은 난파가 돼버리고, 배를 대면 난파가 되고, 이게 반복이 됐던 거죠. 자, 이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스만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참 사람은요, 정말 한순간에 삐끗하는 것 같아요. 역사도 한순간, 정말 작은 이 순간 하나로 바뀌게 되는데, 비잔틴 제국이죠. 우리가 말하는 콘스탄티노플을 방어를 했던 이들이 왜 소규모 병력으로 쭉 연결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네치아인이 주축이 돼서 있었던 한 병력단이 있었어요. 군대가 있었는데 이 장군이 그렇게 잘 싸웠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의 황제도 그 장군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가요, 목숨 바쳐 싸우다가 어떻게 했냐면 다칩니다. 다치고 나니까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나 집에 가서 죽고 싶어,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황제한테 얘기를 해요. 나 집에 좀 갈 수 있게 해달라. 배 타고 집에 갈 테니까 내가 나갈 수 있는 길만 좀 열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노를 하지 않은 거예요. 안 돼. 너 여기서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아라. 우리 끝까지 함께 하자라고 해야 됐는데 어쩐 일인지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황제가 뭐라 그러냐면, 도망가. 내가 문 열어줄게. 살짝 열어줄게. 이래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한밤중입니다.
한 밤에 아주 작은 쪽문 하나가 열려요.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그 장군과 수하가 빠져나갑니다. 몰래 빠져나가요. 자,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오스만의 병사가 어머나, 저거 뭐지? 저 문이 열렸네? 저 쪽문 뭐냐? 이러고서는요, 자,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문으로 들어갔는데 콘스탄티노플의 병사가 또 그걸 본 거예요. 성벽 위에서 이렇게 보는데 깃발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오스만의 깃발이. 야, 이거 뭐냐? 함락됐나 봐. 야, 저 깃발 뭐냐? 저 오스만의 깃발. 우리 끝났다. 좌절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작은 쪽문 하나로 인해서 들어온 병력에 의해서 사실은 그 난공불락의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되었다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술탄 메흐메 2세가 70척이 넘는 배를 산으로 넘겼다라는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골든혼으로 산을 이렇게 넘어와서 배를 다리로 만들어서 말을 타고 건넜고, 그로 인해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바늘구멍처럼 작은 문이 하나 우연히 열리면서 콘스탄티노플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됐던 거예요. 그 거대한 대포도 아니었고요. 엄청난 병력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었던 엄청난 지략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되면서 지치고 지쳤던 민심에 의해서, 그리고 한순간에 약해진 마음으로 인해서 콘스탄티노플의 천년 세월이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함락이 되고 나서 오스만인들은 술탄 메흐메 2세가 성소피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이곳은 나의 신전이다, 나의 기도처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흙 한 줌을 들어서 머리에 뿌리는 의식을 하고 이슬람의 사원으로 바꿔 사용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곳에 살았던 많은 예술가들이죠. 예술가들,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도저히 오스만의 통치하에서는 나의 지식이나 나의 예술을 펼칠 수가 없다. 그래서 망명을 가요. 어디로 가느냐? 인근 이탈리아로 갑니다. 베네치아, 피렌체, 밀라노 등등으로 가요. 가서 이때부터 바로 유럽의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중세 유럽의 암흑기가 다시 화려한 르네상스의 시대가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스만인들도요, 여기에서 막 그냥 강압 정치를 펼치지는 않았던 거예요. 오스만 안 믿어? 이슬람 안 믿어? 다 죽여. 이게 아니었던 거죠. 아니라 믿어라. 저희 잘 아시겠지만 갈라타 타워 있었던 그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한테 너희가 길을 열어주면, 우리가 이 길을 넘어갈 때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살아가는 방식과 너희의 상업과 너희의 종교를 다 인정해 줄게라고 했던 겁니다. 그 약속을 지켜요.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그냥 보호를 했어요. 똑같이 보호를 하고 그냥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탄불에 많은 교회가 남겨져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기독교인들한테 종교의 자유를 줬지만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지금의 터키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의 터키 종교의 자유가 있다, 믿고 싶은 거 믿어라 하지만 기독교인은 좀 눈치가 보이죠. 왜? 98%가 이슬람이니까. 그쵸. 요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믿어라, 너희들도 고위 간직에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을 더 내라 했던 거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다 이슬람이고 자기만 기독교인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슬람으로 하나둘 개종하기 그쵸. 시작하면서 점점 더 많아졌고, 그 다음 기독교인들한테 받은 세금을 갖다가 어디에 이용했어요? 이슬람을 믿는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을 도와주니까 기독교인 중에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야, 종교만 개종하면 돈을 주네, 빵을 주네, 학교를 보내주네. 그렇게 어린 아이들부터 그렇게 개종을 해 가면서 점차 그렇게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그 오스만 땅에 뿌리 내리게 된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돈이었어요. 사실은 세금이었고, 이제 그 다음은 참
차별이었던 거죠. 아무래도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왜 역사적으로 아까 고투족에 의해서 서로마가 멸망했던 것도 일종의 차별이었던 거잖아요. 차별이었던 거고, 오스만인들이 많은 부를 축적을 했지만 그 부를 축적을 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차별이 없을 수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뭘로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오스만 힘의 약화가 되는 데까지 가요. 왜? 기독교 나라를 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해서 그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하렘이라는 공간 안에 넣어서 그 기독교 여성들을 물론 개종을 시키긴 하지만 보고 자란 거는 바뀌지가 않잖아요. 개종을 했던 여성들의 몸에 의해서 차기 술탄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 뭐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던 그 제도에서 결혼을 하는 제도로 또 바뀌어요. 사랑은 무섭습니다. 그죠? 술레이마니의 대제였죠. 술레이마니의 대제가 바로 사랑하는 록셀리나를 부인으로 맞아들여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들어오면서 어때요? 이 여성들이 권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아들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술탄으로 만들기 위해서 암암리에 암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하나의 폐단이 뭐였느냐? 술탄이 되지 못한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교사를 시켜서 정적을 숙청을 다 시켰는데 누가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왕자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도 못했죠. 제대로 된 환경에 놓여있지도 못했죠. 황금세장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토카프에 있는 그 공간에 갇혀 지내다가 술탄이 죽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술탄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 좀 이상해진 사람이 많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정신 이상자도 많았죠. 그 다음에 제대로 통치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약화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스만의 마지막 궁전이죠.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거주를 했던 마지막 술탄을 끝으로 오스만의 대제국 600년 역사도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와 있던 곳이 콘스탄티노플과 오스만이죠. 역사가 이렇게 교체를 했던 장소에 오늘 저희가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박물관 공원. 이 트램 타고 토카프 정거장에 내리시면 올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1453 파노라마 박물관도 가실 수가 있고, 옆에 성벽. 근데 아까 저 성벽 쪽에 이 화면에는 안 비쳤는데 약간 좀 이상한 질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피했는데 그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앞에 여기는 그 이슬람 사원도 있고 옆에 도서관 하나 있더라고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갈 일은 없는데 이런 역사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은 1453 파노라마 박물관 보시고 저 성벽 따라서 좀 거닐어 보시고 이런 공원에서 앉아서 또 차도 한 잔 드셔보시고 하기에 좋은 장소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해봤어요. 통신 상태가 이 근처가 너무 안 좋고 또 내부에서 터지지를 않아서 저희가 자료 화면을 이렇게 해봤는데, 오늘은 저희가 사실은 시범적으로 한 거라서 조금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저희가 조금씩 보완을 해서요, 여러분하고 조금 더 다양하게 이 이스탄불의 또 터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하나 좀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오셨군요. 저희가 온 곳이 바로 1453년 파노라마 뮤지엄입니다. 그래서 1453 그 박물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되는 날, 그리고 오스만이 이곳을 정복한 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360도 파노라마 박물관이고요. 지금 오늘은 조금 저희가 사실은 크게 준비를 못해서 조금 미숙함이 있는데요. 요거 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 보지 못했던 곳들, 토카프 궁전도 저희가 자꾸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못 봤잖아요. 통신이 안 돼서. 근데 요것도 좀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만들어 놓은 요 형태로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미숙했지만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이런 랜선 여행이죠.
랜선 여행은 쭉 계속 될 겁니다. 삶의 모습, 인사이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랜선으로 터키의 이스탄불의 그 이야기들, 역사 이야기들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통신이 정말 너무 좀 안 좋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혹시 늦게 오셔서 앞에 부분 못 보신 분들도요, 시간 되실 때 앞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